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년 새해 첫날 보내드리는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세종시는 명실상부 행정수도로 발돋움한 한 해로 기록될 것 같은데요. 먼저 세종시의 2021년 주요 뉴스를 김우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해 세종시 최고의 뉴스는 단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이 꼽힙니다. 지난 9월 28일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 국회 시대의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21대 국회는 최종 국회 시대에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매우 뜻깊고 기록될 날입니다. 법안 통과 후 정확히 한 달 만엔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해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 사무처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오는 2027년쯤 세종에서 회의를 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엔 여야가 앞다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명실상부 행정수도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세종시에 불어닥친 부동산 투기 논란은 그야말로 거셌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발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까지 불똥이 튀었고 일부 공직자들이 사전에 정보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전 행복청장을 비롯한 일부 시의원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땅 투기 논란은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 시비로 번졌고 나아가 관세평가분류원의 셀프 특공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공무원 특공은 1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앞으로 이전하게 될 국회 사무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거 안정대책 마련은 세종시 정상건설의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의 광역교통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대전, 세종, 청주 간 광역철도 건설 계획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힙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정부가 지방 선도 사업에 반영하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국가철도공단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나 완공 시점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지만 충청권을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은 벌써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대전, 청주를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는 우리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체계를 완성하고 수도권과 이웃 충청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충청권이 상생, 공동 번영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 밖에 문화예술 분야에선 지난 11월 개관한 시립도서관과 오는 4월 정식 개관을 앞둔 세종예술의 전당 준공이 돋보이고 지역개발 분야에선 조치원 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과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착공 등이 주요 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다음은 천안시입니다. 코로나19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도 천안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것 같은데요. 지난해 천안에는 주로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이어서 송용환 기자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지난 8월에 발생한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입니다. 이 불로 주차장에 있던 외제차 등 차량 670여 대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전체 차량 손해액만 40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화재의 원인이었던 출장세차 차량의 대물 배상 손해보험 가입액은 2억 원으로 피해 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장세차 업체 임직원과 아파트 소방시설 관리업체 직원 등은 현재 검찰에 송치돼 있습니다. 천안시청 간부 공무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에 지인 10여 명과 배달 음식과 술을 마신 건데요. 시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SK 브로드밴드 단독 보도로 알려졌고 결국 해당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과태료 처분을,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의회와 마찰을 빚었던 삼거리공원 재개발 사업도 마침내 얼마 전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당초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고 바닥 분수와 미디어홀은 제외됐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예정대로 조성되는데 오는 2024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엔 심야버스가 개통했습니다. 심야버스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데 버스 터미널과 역에서 버스가 끊겨 택시를 타야 했던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적어 일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는 도심 순환 급행버스는 번영로와 남부대로, 충절로 등을 순환하며 정차하는 정거장 수를 3분의 1가량 줄여 소요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의 사법 처리 결과도 관심사였습니다. 먼저 지난해 전국을 강타했던 부동산 투기 의혹. 천안에서 문진석 천안갑 국회의원과 황천순 천안시의 의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희 전 국회의원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연말 특별 사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출마가 제한됐던 국민의힘 박찬후 전 국회의원이 포함된 겁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안전행정부 제1차관에서 사직하고 첫 출사표가 천안시장 선거였던 만큼 올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끝으로 아산시 주요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탕정역 개통과 인구 35만 돌파 등 도시의 비약적인 성장이 돋보이는 한 해였는데요. 김장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초 여성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일본 선수를 영입하면서 논란을 자초한 충남 아산FC.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를 퇴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논란은 임원진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졌고 구단주인 오세현 아산시장이 대표이사와 논란의 선수를 시즌 내에 정리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임원 사퇴를 놓고 대표이사가 반발하면서 내용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충남 아산FC 이사회가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을 해임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오세현 구단주는 지난 10월 윤리 경영과 전문성을 높이는 쇄신안을 발표하고 시민을 위한 구단으로 거듭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단주로서 하나하나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 아산 시민과 충남도민 그리고 전국의 팬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일 뿐입니다. 우리 구단을 애정으로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 탕정 신도시의 관문 역할을 하게 돼 수도권 전철 탕정역이 지난 10월 30일 개통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건설을 추진한 지 약 5년 만입니다. 수도권 전철 운행으로 10만여 탕정지구 주민들과 탕정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교통 편의가 대폭 개선됐습니다. 아산시 인구가 처음으로 지난 10월 말 기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8년 32만 8천여 명에서 민선 7기 들어 2만 2천 명 늘어난 겁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기업 투자도 역대 최대를 이끌어냈습니다. 현대, 모비스 등 친환경 자동차 기업은 물론 크라운 제과와 혜태 제과 등 식품 기업까지 2021년 한 해에만 41개 기업에서 모두 1조 2,491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투자로 인한 고용 인원도 3,4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50만 자족도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아산 원도심에 추진되는 주상복합 개발 사업이 주변에 있는 영괴대 등 충남도 문화재 자료로 인해 심의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며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문화재가 안에 있는 온양 관광호텔은 개발 규제로 인해 폐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사업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문화재 보존과 개발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그 지역의 발전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게끔 우리는 이제 발대식을 통해서 정식을 출범해서 여러 가지 공청회도 진행할 것이고 또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 다만 지난 9월 다시 열린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주상복합 개발 사업 4건 중 2건이 조건부로 통과되고 운양 관광호텔 역시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계속 영업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문화재와의 상생 방안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됐습니다. 지난 6월에는 아산문화공원이 첫 삽을 떴습니다. 약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오크숲 광장을 포함해 피크닉존과 스카이워크, 전망대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모두 184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는 2023년 4월 준공될 예정으로 곡교천과 은행나무길, 현충사까지 연결하는 곡교천 르네상스 시대 개막을 알리는 도심 힐링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무쪼록 세종과 천안, 아산 지역 모두 지난해 보여준 성과와 아쉬운 점을 교훈 삼아 올해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행복도시 중앙녹지공간을 지나는 임시도로 형태의 국가지원지방도 96호선에 대한 존치와 폐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존치 의견이 대두되자 일부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폐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행복도시 중앙 녹지공간과 금강 사이를 관통하는 지방도 96호선 1.6km 구간, 일명 뚝방도로입니다. 세종시 출범 전 연기군 당시부터 있던 도로인데 행복도시 기본계획엔 공사 등 재기능을 다하고 나면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커짐에 따라 교통량이 늘고 최근에 인근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세종시는 사실상 이 도로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세종의사당까지 들어서면 인근 도로의 교통량이 폭증하게 돼 없는 도로도 새로 건설해야 할 상황이라며 존치시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에선 기존 계획대로 철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남뜰 보전 시민 모임은 성명을 내고 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해 임시로 개설한 96번 도로는 이미 그 용도를 다했다며 곧 개통될 금강 보행교와의 연계성, 그리고 장남뜰과 금강의 생태축 연결을 위해 철거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보행교를 그렇게 연결을 했으면 보행교가 걷는 다리잖아요. 걷는 다리면 거기에 교통량이 그렇게 쌩쌩 달리는 도로로 연결되면 시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생태도시로서 세종의 생태 중심 축인데 거기가 같이 보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지 좀 더 멀리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이 도로의 철거 또는 존치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교통계획상으론 존치를, 도시기본계획상으론 폐쇄가 맞다는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1월과 2월 사이 관계기관 간 대책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리되는 내용은 2022년 중 나올 예정인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 용역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던 KTX 천안아산역 서편 교통광장 정비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5월 정비공사가 마무리되면 아산시가 관리 대행을 맡게 됩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의 관문인 KTX 천안아산역 서편 교통광장입니다. 깨진 바닥부터 보수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고장난 시계탑과 관리가 어려운 분수대는 철거될 예정이며 빛바랜 장영실 동상 등 시설물도 정비됩니다. 공사는 개발 사업을 맡았던 LH가 진행하게 되며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비공사 준공 이후 관리는 아산시가 맡기로 했습니다. 시는 아산시 소유의 재산은 아니지만 이용 시민 대부분이 아산 시민인 만큼 편의를 고려해 관리를 맡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광장 부지 소유주인 한국철도공단과 협의를 완료하고 시설물에 따라 교통행정과와 공원녹지과, 도로과 등 관리부서 지정을 마쳤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광역복합환승센터 부지에 포함되는 만큼 건립 가능성을 염두해 추가적인 시설 설치보다 관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한편 KTX 천안-아산역 서편 교통광장은 토지 문제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으면서 10년 가까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에서도 오는 3월부터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의 환승 할인이 적용됩니다. 환승제 도입을 앞두고 유관기관들이 합의를 마쳤는데 천안시가 요구한 도비 지원은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천안형 환승 할인제. 수도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로 시내버스와 전철 간의 환승 할인을 받게 됩니다. 시는 환승제 도입을 위해 시스템 구축에 34억 원을 투입했고 서울과 인천, 경기, 한국철도공사와 합의를 마쳤습니다. 천안형 환승 할인제는 수도권과 동일하게 누구나 현재 사용 중인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전철과 버스를 환승하여 이용할 때 환승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 외에도 환승제 시행에 따른 예산 부담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는 2019년 기준 하루 15,000여 명이 환승 할인을 받을 경우 연간 6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충당하게 되는데 환승제 도입으로 이용객이 늘어날수록 부담은 더 커집니다. 여기에 천안시가 요구했던 도비 지원 역시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고요.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검토를 해주신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도비를 정식적으로 이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용자가 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0% 캐시백 또는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지역화폐를 도입 중인데요. 올해 정부의 지원이 축소되면서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올해 지역화폐 운영 계획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3천억 원의 지역화폐 여민전을 발행한 세종시는 올해 2,76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비 지원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11월 100만 원, 그리고 지난달 60만 원까지 가능했던 1인당 충전 한도는 이달부터 다시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이 지난해 최대 8%에서 올해는 4%로 급감함에 따라 보조금 매칭분에 대한 시비 부담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1인당 충전액은 줄게 됐지만 10% 캐시백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올해 논란이 컸던 충전 방식도 월별 발행 한도를 없앤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수동과 자동 충전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의 10% 캐시백 지급 한도 역시 월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다만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사용액에 대해선 1%의 캐시백 혜택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천안 시민이 100만 원을 충전했었으면 월 최고 3만 7천 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산시는 세종이나 천안관 조금다른 지역화폐 구매 시 선 할인 방식을 적용 중인데 올해 상반기 동안엔 지난해와 같은 조건인 100만 원 한도 내 10% 할인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단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국비 추가 지원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한 지역화폐 혜택, 정책 변화에 맞는 슬기로운 소비 생활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이 멀리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한 영웅 2명을 송영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15일 오전 직산읍의 한 도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돈영진 씨가 차에서 내려 곧바로 향한 곳은 바로 앞 교통사고 현장. 전봇대를 들이받은 경찰이 발견하자 경강봉으로 교통을 통제하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크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다가갔는데 이제 사람 있나 해가지고 운전석 쪽을 딱 보니까 운전자분이 이제 그 핸들에 얼굴이 파묻고 이제 그 기절해 계시더라고요. 얼굴이 이제 이마 좀 크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하다. 같은 시각 현장을 지나가던 덤프 트럭 기사 김상주 씨.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김 씨는 차에 있던 망치로 차 문을 깨고 돈 씨와 함께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큰 차니까 차에 자가 정비하려고 망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얼른 내려서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뒷좌 유리 깨고 바로 문 열고. 천안 씨는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이들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지난 11월 70대 노인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마트 직원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한편 이들의 선행으로 사고 차량 운전자는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이렇게 그래도 사람을 하나 구했다는 게 되게 좀 뭐랄까 보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조금 이게 본보기가 돼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그냥 지나갈 일을 한 번 더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 나사렛대 학생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학교 주변 맛집과 편의시설이 안내돼 있는데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쌍용이동 맛집과 편의시설을 담은 지도입니다. 언뜻 보면 특별할 게 없어 보이지만 이 지도에는 점자가 표시돼 있습니다. 점자 지도를 만든 건 나사렛대학교 홍보대사 학생들. 시각장애인은 물론 학교 주변 상권도 살리자는 취지로 올 봄부터 대학 점자 제작실의 도움을 받아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편의시설에서 많은 장애 학생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하고 그리고 더 많은 상권들을 둘러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그 고민한 결과 점자 지도와 휴대폰으로 점자로 안내된 QR코드를 인식하면 학생들이 발품을 팔아 만든 블로그로 연결됩니다. 식당 영업시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도는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나사렛대 공식 블로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음성으로 맛집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점자 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상호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어서 더 많은 이 주위의 맛집과 편의시설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지도 500부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가 있는 쌍용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정부 승인을 위한 최종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세종시는 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시행자인 LH가 국가산단계획 승인 신청서를 지난해 27일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 대상 지역의 위치와 면적, 토지 이용 계획을 비롯해 산단 조성으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이나 교통 영향 검토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산업단지 계획 열람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7일에는 합동 설명회도 열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반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내년 2023년 보상 협의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조성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간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